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베이입니다. 줄리 로델라스와 알테아 라노는 쌍둥이 자매라고 불릴 만큼 누구보다도 절친한 친구 사이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필리핀에서 모델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사실 먼저 이 일을 시작한 건 알테아였습니다. 그런데 줄리가 집안 사정으로 학업을 포기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자신이 하던 프리랜서 모델 일을 소개시켜줬어요. 그 덕에 줄리는 학비를 마련했고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줄리에게 황금 같은 기회가 찾아오는데요. 그녀의 능력을 알아본 한 연출자에 의해서 예능 프로그램에 캐스팅이 된 거예요. 그렇게 빠르게 얼굴을 알리기 시작했고 대중에게 점점 주목을 받았죠. 그러던 2012년 11월 5일 오랜만에 줄리와 알테아가 만나게 됩니다. 서로 요즘 일은 어떤지 수다도 떨고 같이 밥도 먹고 영화도 보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늦어서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하던 중이었어요. 이때 막 자정을 넘긴 시간이었죠. 두 사람은 마카파칼 거리를 따라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검은색 차량 한 대가 그들 앞에 멈춰서요. 그러더니 순식간에 남성 2명이 줄리를 거칠게 차 안으로 끌어당기고는 그대로 달아나 버린 겁니다. 알테아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납치범들의 차는 이미 저 멀리 사라져 있었고요. 그녀는 너무 당황스러운 마음에 그냥 주저앉고 말았어요. 이때 다행히 순찰 중이던 경찰이 그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녀를 근처 경찰서로 데려가서 조사를 시작했죠. 알테아는 눈물을 흘리면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남자들이 친구를 납치해갔다고 제발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했죠. 당시 그녀는 너무 충격을 받은 상태였어요. 게다가 사건이 벌어진 건 너무 순식간이었고 또 거리는 어두웠죠. 그래서 범인의 인상착이나 차량 번호를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 네, 여러분, 이게 아무리 늦은 시간이라고 하더라도 길 한복판에서 벌어진 일이잖아요. 필리핀 경찰은 이게 심각한 사건이라고 판단했고 즉시 수사에 착수합니다. 우선 사건 현장 인근의 CCTV를 확보하고 목격자 탐문 수색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모두의 바람과 달리 사건은 훨씬 더 끔찍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11월 6일 새벽 5시 30분 줄리가 납치된 곳에서 약 30분 정도 떨어진 퀘손시티의 한 대로변에서 그녀의 시신이 발견되고 말아요. 얼굴과 가슴에 총상을 입은 채 싸늘한 주검으로 누워 있었죠. 심지어 눈도 제대로 감지 못한 상태예요. 현장은 피로 흥건했고 누가 보더라도 참혹한 범행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시간대에 총성을 들었다는 주민이 있었어요. 시신이 발견되기 30분 전, 그러니까 새벽 5시쯤에 총성과 함께 검은색 미쓰비시 차량이 현장을 황급히 떠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곧장 해당 차량에 주목했죠. 한편 현장을 조사하던 수사관은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하는데요. 줄리가 손에 맥도날드 종이봉투를 꼭 쥐고 있던 겁니다. 그녀는 대체 왜 총에 맞아 사망하는 그 순간까지 이 봉투를 간절히 쥐고 있던 걸까요? 즉시 그 안을 확인해 보는데 거기에는 입에도 대지 않은 치즈버거 하나와 깨끗한 상태의 영수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영수증이요, 정말 결정적인 물증이에요. 구매 시간부터 또 장소까지 범인을 추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단서들이 모두 담겨 있거든요. 이 영수증 내역에 따르면 사건 당일인 11월 6일 새벽 2시 33분 마닐라 UN 애비뉴 지점에서 치즈버거 2개를 구매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경찰은 즉시 해당 지점의 CCTV 영상을 확보했죠. 혹시 줄리가 직접 그 음식을 산 건 아닐까 싶었지만 화면 속 인물은 그녀가 아니었습니다. 영상에 등장한 건 낯선 남성이에요. 그는 영수증에 나온 대로 치즈버거 2개를 구매했고
검은색 미쓰비시 차량을 타고 매장을 떠났죠. 이 차는 아까 그 시신이 발견된 장소에서 목격됐던 그 차량과 똑같은 모델이잖아요. 경찰은 당장 그 차량의 소유주를 조회해야 하는데 이게 중년 여성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운전자를 명확히 찾아내지 못한 거죠. 하지만 맥도날드 결제에 사용된 카드 명의를 확인한 경찰은 빠르게 그 남성의 신원을 추려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카드의 주인은 차량 명의자인 여성의 아들, 페르난도였거든요. 그런데 현재 그는 잠적한 상태예요. 경찰은 즉시 그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어요. 그리고 좀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줄리의 절친이자 납치 당시 현장에 있었던 알테아를 소환해서 인상착의를 좀 확인하려고 했죠. 그런데 이상합니다. 알테아가 연락 두절이 된 거예요. 전화도 안 받고 집에 있지도 않은 상태예요. 그녀의 동생에 따르면 줄리의 시신이 발견된 이후에 다음은 자기일지도 모른다면서 심하게 불안해했다는 거예요. 공포에 질린 알테아가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호련히 자취를 감춰버린 상태였죠. 그녀는 대체 뭐가 그렇게 두려웠던 걸까요? 사건은 그렇게 다시 안개 속으로 빠지는 듯 했죠. 경찰에게는 결정적인 단서, 또 한 번의 돌파구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순간이 찾아오는데요. 극적으로 제보 전화 하나가 들어온 거예요. 그 검은색 미쓰비시요. 저희 동네에서 자주 봤어요. 게다가 번호도 뉴스에 나온 그 차량과 똑같더라고요. 이 제보에 따르면 운전자는 30대 남성이었고 항상 이웃집 여성을 데리러 갔다는 겁니다. 경찰은 즉시 주변 탐문 수사를 시작했고 이웃집 여성이 누구인지 확인해 나섰죠. 그렇게 밝혀진 그녀의 정체는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녀는 다름 아닌 줄리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알테아였던 거예요. 아니, 알테아가 이 사건에 관련이 있다고요? 경찰은 즉각 알테아와 앞서 맥도날드에서 결제를 했고 또 문제 차량의 운전자의 아들인 페르난도, 이 두 사람의 관계를 파악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아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죠. 조사 결과 이 두 사람은 1년 전부터 비밀리에 연애 중이더라고요. 심지어 줄리엔이 납치되고 시신이 발견된 시점과 이 두 사람이 사라진 시점이 정확히 일치해요. 게다가 둘이 커플이라고요? 혹시 둘이 무슨 공모를 한 게 아닐까요? 이후 경찰은 각각 페르난도의 집과 알테아의 아파트 앞에서 24시간 잠복 수사에 들어갑니다. 둘 다 행방을 감춘 상황이지만 그래도 혹시 집에 들를지 모르니까 일단 잠복을 시작한 거죠. 그렇게 사건 발생 4일째 되던 날, 잠잠하던 페르난도 자택에 수상한 인물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안경을 낀 중년 남성이었는데 처음엔 경찰도 아버지인가 싶었어요. 근데 찬찬히 이 남성을 살펴보니까 저 걸음걸이, 체형, 그리고 결정적으로 손가락의 문신까지? 그건 위장한 페르난도였습니다. 치밀하게 변장했지만 경찰의 눈을 완전히 속일 순 없던 거죠. 경찰은 은밀히 그의 뒤를 쫓기 시작해요. 페르난도는 차를 타고 한 2시간 정도를 달리더니 시골 동네에 도착해서 어떤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도망 중이던 알테아가 숨어 있었죠. 여기가 바로 두 사람의 은신처 겸 접선 장소였던 거죠. 뒤따라왔던 경찰은 망설임 없이 현장에서 두 사람을 체포했습니다. 그 후 진행된 신문에서 처음엔 두 사람 모두 완강히 범행을 부인했어요. 하지만 알테아에게 줄리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너 가장 친한 친구 아니었냐. 줄리가 죽었다. 편히 눈이라도 감게 해줘라 회유를 합니다. 친구의 사진을 한참 말없이 보던 알테아는
결국 눈물을 흘리며 사건에 대해 입을 열게 되죠. 먼저 그동안 아무도 몰랐던 줄리와 알테아, 이 둘 사이에 미묘한 감정들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둘도 없는 절친이었던 두 사람은 어느 순간부터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 계기는 모델 커뮤니티에 퍼진 루머 때문이었는데요. 알테아가 아이 둘을 숨기고 있다라는 이야기였죠. 당시 그녀는 결혼도 하지 않은 23살의 모델이었고, 이런 루머는 치명적인 이미지 타격이죠. 여기에 너무 화가 난 그녀는 분명 이 소문의 근원지가 줄리일 거다 무작정 확신했어요. 그리곤 분노에 휩싸여서 이 사실을 남자친구 페르난도에게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그 역시 격분했죠. 그녀한테 교훈을 좀 줘야겠네. 그래서 일부러 줄리와 약속을 잡았고 늦은 밤 한적한 일에 데려갔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를 기다리던 페르난도가 줄리를 납치해서 살해한 거죠. 알타의 주장에 따르면 자신은 끝까지 친구를 죽일 생각은 없었고 줄리의 사망 사실조차 나중에 알게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말 정말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바로 이때 필리핀 경찰은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더 알게 됩니다. 줄리의 죽음에 가담한 사람이 알테아와 페르난도뿐이 아니었던 거예요. 무려 5명의 추가 공범들이 있었어요. 아니 이건 뭐 거의 집단 살인마들 아니냐고요. 이게 너무 무서워요. 경찰은 곧바로 도주 중인 공범들의 행방을 쫓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 중에 두 사람, 에프렌과 알도스는 사건 직후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경찰은 남은 용의자들을 추적했고 마침내 그들이 숨어 지내던 안전가옥을 알아냅니다. 그리고 긴장감이 넘치는 대치 상황이 벌어지죠. 그 과정에서 공범 중 한 명이 총격전 끝에 사망하고 말아요. 남은 두 사람은 무사히 체포됐고요. 이들의 정체는 제이말과 젤란으로 밝혀집니다. 체포 직후 신문이 시작되는데 그나마 좀 더 어렸던 제이말이 경찰의 추궁에 더 두려움을 느꼈고 결국 진실을 자백했죠. 그렇게 사건 당일의 충격적인 정황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11월 5일 오후 그들은 이미 장소를 정해두고 근처에 차량을 대기시켜둔 상태였습니다. 줄리는 이 모든 계획을 전혀 모른 채 평소처럼 친구와 식사를 하고 또 영화를 보면서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죠. 그런데 그 사이 알테아가 조용히 남자친구 페르난도에게 문자 한 통을 보냅니다. 곧 끝나가. 이게 바로 납치의 신호였죠. 이 문자를 받은 페르난도는 약속된 장소로 이동했고 줄리를 그 자리에서 납치한 겁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그녀가 왜 죽임을 당했는지 그 이유가 드러나기 시작하는데요. 처음에 범인들은 줄리의 눈을 가리고 그들의 정체를 숨기려고 했어요. 하지만 제이말의 치명적인 실수로 페르난도의 이름이 알려져 버린 겁니다. 그 순간 줄리는 사색이 돼서 제발 살려달라고 그에게 애원했지만 이렇게 신원이 탄로난 순간 그들은 그녀를 살려둘 수 없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달려서 작은 시골 마을 아피릿에 있는 허름한 집에 도착합니다. 이곳은 나중에 알테아와 페르난도가 체포된 바로 그 장소였죠. 줄리를 그 집 안으로 강제로 끌고 들어갔고 방에 가둬버려요. 페르난도는 제이말에게 절대 방에 들어오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두고는 나머지 범인들과 피해자가 감금된 방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줄리의 처절한 비명소리가 울려 퍼져요. 그들은 줄리에게 성폭행까지 저질렀던 거예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방에서 나온 페르난도는 제이말에게 맥도날드 봉지를 건네면서 식사를 해결하라고 했습니다. 그는 봉지를 받아들고 방 안에 줄리 상태를 확인하러 들어갔어요.
사실 제이 말도 그냥 겁만 주려고 납치했다 풀어주는 줄 알았지 이런 범죄를 저지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는 줄리에게 다가가서 이제 다 끝났다면서 곧 집에 데려다 줄 테니까 이거 먹고 좀 힘을 내라 라면서 버거를 건넸습니다. 줄리는 이미 너무나 겁에 질려 있었고 탈수 상태였어요. 그녀는 작은 희망을 붙들듯 그 맥도날드 봉투를 손에 꼭 쥐고는 집에 돌아가면 그때 먹겠다고 힘없이 대답했죠. 얼마 지나지 않아 페르난도가 다시 방 안으로 들어왔고 줄리를 억지로 끌고 나갔습니다. 제이 말이 마음이 약하다는 걸 알고는 이번엔 그를 그냥 남겨둔 채 나머지 범인들만 이동해요. 이때 줄리는 다시 집에 돌아갈 거라는 희망을 품었을 거예요. 그렇게 새벽 5시 무렵 그들은 퀘선시티 외곽의 한적한 주택가에 도착합니다. 너무 이른 시간이라서 주변은 조용했고 사람 하나 보이지 않았죠. 주변을 잠깐 살피더니 줄리를 가차없이 밖으로 밀어내요. 이어서 날카로운 총성이 울려 퍼졌죠. 그렇게 끝내 줄리는 사망하고 만 겁니다. 체포된 4명의 피의자들은 살인 및 납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재판은 예상보다 길어졌어요. 증인 보호 문제, 또 도주 중인 공범들, 그리고 필리핀 사법 시스템의 느린 진행까지 이 모든 게 겹쳐져서 무려 12년이나 걸렸습니다. 그 사이 피의자 중 한 명이었던 젤라는 보석금으로 풀려나서 가족들하고 함께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아침 식사를 하다가 괴한의 총격을 받아 사망하고 맙니다. 누가 왜 그를 노렸는지 여전히 미궁이에요. 줄리 사건과의 직접적인 연관성도 끝내 밝혀지지 못했죠. 그리고 마침내 2024년 12월 오랜 기다림 끝에 최종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핵심 쟁점은 바로 알테아의 살인 공모 여부였습니다. 검찰은 직접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어도 계획에 동참했다면 살인죄로 처벌받아야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하지만 알테아는 일관되게 그저 자기는 겁을 좀 주고 싶었을 뿐 진짜 죽을 줄은 몰랐다는 입장을 유지했죠. 실제로 그녀는 납치 현장에 있었지만 살해 현장엔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 딴에는 경찰에 직접 이 납치 사실을 알리면서 줄리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러니 나는 무죄다 라고 주장합니다. 정말 어이없게도 법원은 그녀의 주장을 받아들였어요. 살인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거예요. 하지만 사건 시작에 있어서는 분명히 책임이 있다며 유괴죄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하고 유족들에게 약 2,400만 원의 도의적 손해배상을 명령합니다. 그런데 이게 재판이 미뤄지면서 알테아가 12년 넘게 구금된 상태로 지냈거든요. 그래서 이 선고와 즉시 그냥 석방을 해주게 되죠. 반면 납치와 살인을 직접 실행한 페르난도에겐 1급 살인 혐의가 인정되면서 종신형이 내려집니다. 그는 피해자를 납치하고 직접 살해를 지시, 그리고 또 실행한 장본인으로서 그 책임을 지게 됐죠. 근데 이렇게 사건이 마무리되나 싶었는데 사람들을 더욱 충격으로 몰고 간 사실이 하나 더 밝혀집니다. 이 모든 복수극의 시작이 되었던 소문 있죠? 그 알테아가 아이 둘을 몰래 낳았다라는 그 이야기요. 그런데 사실 그거는 단순한 루머가 아니었습니다. 알테아에게는 실제로 2명의 아이가 있었거든요. 물론 이런 사적인 이야기를 소문으로 퍼뜨린 건 분명 잘못입니다. 하지만 그게 죽음의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알테아에게 줄리가 정말 소중한 친구였다면 이 사건을 벌이기 전에 한 번쯤은 진심 어린 대화를 해볼 수 있지 않았을까요? 사실 이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유족들은 알테아가 무죄라는 점에서 분노하며 항소를 했고 여전히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에요. 게다가 아직 잡히지 않은 공범들도 남아있고요. 언젠가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줄리의 억울한 죽음 앞에 진정한 정의가 실현되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스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메이였습니다. 안녕, 토요미스테리 디바메이야. 오늘 스토리는 여러모로 생각이 많아지는 사건이야. 그래서인지 해결이 되고 나서도 참 씁쓸하고 또 찝찝하더라고. 그럼 오늘의 스토리 지금 바로 시작해볼게. 2002년 9월 9일 오후 2시쯤 관광객으로 북적이는 싱가포르 오차드역에 수상한 가방 하나가 발견돼. 바쁘게 사람들이 지나다니는데 빨간색이랑 파란색이 이렇게 섞인 가방이 역 출구 벽 쪽에 부자연스럽게 기대어져 있더라고. 이걸 의심스럽게 본 한 청소부가 조심스럽게 그걸 열어보는데 그 안에 있는 건 여성의 시신이었어. 근데 실제로 보니까 이게 시신의 일부만 있는 것 같더라고. 머리와 팔, 다리만 잘린 채 들어있었어. 그리고 모두 신문지에 쌓인 상태야. 게다가 팔에는 누군가에게 물린 듯 강한 입자국까지 남아있더라고. 그럼 몸통은? 나머지 부분은 어디로 간 걸까? 이게 불행인지 다행인지 금방 발견돼. 다음 날 맥리치 저수지 근처를 산책하던 인근 주민이 풀숲 사이에 버려진 검은색 캐리어를 발견했는데 이게 왠지 모르게 소름 끼치는 기분이 드는 거지. 그래서 열어볼 생각도 안 하고 곧장 경찰에 신고했다는 거야. 그리고 그 안에 있던 건 여성의 몸통이었어. 신원은 빠르게 밝혀져. 이름은 제인 푸에블라. 당시 26살로 필리핀에서 싱가포르로 이민을 와서 가정부로 일하고 있었어. 시신으로 발견되기 하루 전 출근하지 않는 게 이상하다면서 고용인이 이미 실종 신고를 해둔 상태였지. 사인도 금방 밝혀지는데 목졸림에 의한 질식사로 판명돼. 시신을 유기해둔 상태가 너무 잔인했잖아. 경찰조차도 그 광경을 보고 충격받을 정도였어. 그래서 더더욱 수사는 빠르게 시작돼. 시신은 신문지로 2겹 감싸져 있었는데 펼쳐보니까 비닐로도 1겹 더 감싸져 있더라고. 그러니까 안에 비닐로 감싸져 있고 겉에 신문지로 총 2번 쌓여있던 거지. 그래서 가방 밖으로 피가 흘러나오지 않았던 걸로 추측됐어. 그래도 그 감싸져 있던 그 신문, 이게 뭔가 단서가 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조금 더 면밀하게 조사해보니까 여기에 배송된 사람의 이름과 또 주소가 다 적혀 있더라고. 그 주소지는 싱가포르 세랑군에 있는 한 주택이었어. 경찰이 바로 찾아가니까 인도 이민자 부부가 살고 있더라고. 하지만 아무리 봐도 피해자와 연관이 없는 거야. 그런데 그 집에는 부부를 제외하고 다른 1명이 더 살고 있었어. 그건 바로 인도인 부부가 고용한 가정부 그웬 아길라. 그웬도 피해자 제인과 마찬가지로 필리핀 이민자이기도 했었지.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경찰이 그웬을 발견하자마자 곧바로 제인 살해 혐의로 체포하는 거야. 그웬과 제인, 둘은 무슨 관계고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 이 사건은 알면 알수록 충격적이야. 풀스토리 다 이해하려면 우선 그웬과 제인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야 돼. 사실 둘은 완전 절친이었어. 서로 자매라고 부를 정도였대. 주변 사람들도 항상 붙어 다니는 모습으로 기억했었고. 그웬이랑 제인은 둘 다 필리핀 출신 이민자고 똑같이 가정부로 일하고 있었어. 그리고 고향도 같고 또 직업도 같으니까 금방 친해졌던 거야. 혼자서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 싱가포르 와서 얼마나 힘들었겠어. 일도 구하랴 적응도 하랴. 솔직히 외롭고 지치잖아. 이 힘든 타국 생활을 서로 의지하면서 이겨내왔다고 해. 이렇게 둘 사이가 돈독한데 경찰은 무슨 생각으로 그웬을 곧장 범인이라고 생각하고 체포했던 걸까? 사실 이미 결정적인 증거가 2개나 발견됐던 거야. 우선 첫 번째는 네임택. 시신의 몸통 부분이 들어있던 검은색 캐리어 기억나지? 거기 네임택이 아예 그대로 붙어있더라고. 솔직히 그 캐리어 들고 여행 가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혹시 가방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이제 작은 네임택에다가 뭐 이름이나 간단한 연락처, 뭐 주소 이 정도 적어놓잖아. 근데 이 네임택이 그대로 달린 채로 시신이랑 버려져 있던 거지. 아니 근데 이거 좀
너무 모자란 거 아니야? 아니면 뭐 좀 너무 급했다거나. 뭐 어쨌든 증거는 이것뿐만이 아니야. 두 번째는 바로 흉기였어. 제인의 피와 그웬의 지문이 묻은 식칼이 여기서 발견된 그 짐가방 안에 들어있던 거야. 그 칼은 무려 18cm나 됐었었고. 아니, 자기 뭐 주소며 연락처, 이름, 흉기 이렇게 다 남겨두는 범인이 어딨냐? 그래도 증거를 많이 남겨준 덕분에 경찰이 빠르게 잡을 수 있었으니까 그나마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 뭐 어쨌든 그 애는 주인집 부부에서 아예 먹고 자고 하고 있었거든. 그래서 집주인에게 허락받고 그녀의 방을 수색하기 시작해. 경찰은 들어가자마자 수상한 걸 발견하는데 그게 방 벽지 일부분이 덧댄 것처럼 좀 어색하게 붙어있더라고. 당장 그 벽지를 제거해보니까 그 안에는 핏자국이 남아있었어. 앞에 네임택부터 흉기의 지문, 그리고 방에서 발견된 혈흔까지 이 모든 증거를 토대로 그웬을 몰아붙였지만 자기는 제인을 죽이지 않았다면서 절대 아니래. 방에 있는 그 핏자국은 그냥 자기 손이 다쳐서 튄 거고 그 핏자국 튄 거 보면 주인 부부가 뭐라고 할 것 같아서 급한 대로 살짝 벽지 덧대둔 거다라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 증거는 자기도 모르겠대. 그냥 자기 캐리어 누가 훔쳐간 것 같다 막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유만 늘어놓더라고. 근데 방을 수색할수록 증거는 끊임없이 나와. 제인의 시신을 감싸고 있었던 비닐, 그리고 갈기갈기 찢어진 채 버려진 제인의 노동 허가증, 심지어 아파트 입구에 찍힌 CCTV 영상까지. CCTV에는 제인과 그웬이 함께 들어오는 모습이 찍혔지만 그 뒤로 그 어느 곳에서도 제인의 모습이 발견되지 않는 거야. 나가는 모습조차 찍히지 않았던 거지. 마지막으로 아까 말한 그 입자국 기억나? 팔에 누가 세게 문 것 같은 흔적이 있었다고 했잖아. 그래서 치과 기록을 확인해보니까 그 자국은 그웬 거랑 일치했었지. 자, 이렇게 증거가 계속해서 나오니까 그웬은 범행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 시신이 발견된 지 단 12시간 만에 살인 혐의로 기소되게 돼. 근데 둘이 완전 자매 같은 사이라고 그랬잖아. 대체 왜 자매 같던 절친 제인을 그렇게 살해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시신까지 처참하게 훼손한 걸까? 둘이 처음 알게 된 건 사건이 발생하기 4년 전인 2001년 무렵이었어. 그웬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싱가포르로 막 도착한 상태였다고 해. 모든 게 어렵고 혼란스러울 때 도움을 준 사람이 바로 제인이었던 거야. 그때부터 둘은 자주 만나서 하소연도 하고 같이 놀러 다니기도 하면서 4년 내내 꼭 붙어 다녔다고 해. 그러던 2005년 초, 제인이 그웬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게 된 거야. 그웬, 나 혹시 2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 물론 이제 막 타지 생활 적응한 그웬한테 이게 너무나 큰 돈이었지만 거의 가족이나 다름없었던 친구의 부탁을 꼭 들어주고 싶었던 거지. 근데 지금 수중에 있는 돈이 100만 원 정도였거든? 그래서 이게 고민을 하다가 다른 친구한테 나머지 100만 원을 빌려서 제인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게 돼.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데 그 다른 친구한테 빌렸던 100만 원. 이게 알고 보니까 대부업체를 통해서 돈을 빌리고 그걸 그웬한테 준 거야. 그러니까 그웬이 돈을 갚아야 할 사람은 그 친구가 아니라 대부업체가 돼버린 거지. 문제는 이게 사채나 다름없었으니까 이자가 어마어마했던 거야. 1년에 20%가 넘었고 조금이라도 늦게 내면 돈 갚으라고 협박하고 막 그랬었대. 사실 그 애는 좀 억울한 상황이지. 솔직히 자기가 대부업체 가서 빌린 것도 아니고 친구 도와주려다 그렇게 된 거니까 그냥 순식간에 빚쟁이가 돼버린 거잖아. 이런 상황에서 의지할 사람은 제인뿐이었어. 그래서 언제쯤 돈 갚을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제인은 아유 곧 갚을게 이러면서 둘러대기만 하는 거야. 애초에 갚으려고 하는 노력도 하지 않더라고. 그렇게 몇 달이나 지나게 돼. 제인은 여전히 돈을 갚지 않았고 대부업체의 횡포는 점점 더 심해졌지. 이제 일하는 곳까지 찾아올 지경이야. 그 애는 점점 정신적으로 지쳐가기 시작했어. 스트레스도 극에 달았고. 2005년 9월 7일
참다 못한 그애는 제인에게 이야기 좀 하자면서 자기 집으로 부르게 돼. 사실 제인이 애지중지하는 카메라랑 캠코더가 있었거든?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급하니까 그걸 팔아서라도 일단은 내 돈 좀 갚아라 라고 했지? 근데 제인이 도리어 화를 내더라고. 아니, 나는 지금 노력해서 돈 모으고 너 갚으려고 하고 있는데 왜 자꾸 독촉하냐 이거야. 둘의 의견은 정리가 되질 않고 계속 충돌하다가 결국 말다툼이 시작됐어. 처음엔 점점 언성만 높아졌지.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게 몸싸움으로 번진 거야. 머리채 잡고 막 때리고 밀치고 그애니 제인의 팔을 세게 물기도 했어. 이 싸움은 점점 더 격해졌고 결국 둘은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지게 돼. 그 정신없는 와중에 그애의 눈에 쿠션이 들어오게 돼.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고 그 쿠션을 제인의 얼굴에 대고 꾹 눌렀어. 버둥대던 제인은 이내 힘이 빠졌고 결국 정신을 잃고 말아. 그애는 다시 확인이라도 하듯 제인 위에 다시 올라타서 온 몸으로 목을 졸라 살해했지. 후에 밝혀진 바로는 제인이 살아서 경찰에 바로 신고하면 싱가포르에서 추방될까봐 그냥 아예 죽여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해. 자, 이제 그애는 시신을 처리해야 됐어. 일단 이 집이 자기 고영준의 집이잖아. 집주인 부부가 알면 절대 안 됐지. 그래서 일단 자기 캐리어에 시신을 숨기고 이틀 동안 방에서 함께 생활하게 돼. 그렇게 기회를 살피다가 마침내 9월 9일 부부가 둘 다 외출을 한 거야. 이 틈을 노려서 시신을 처리하기로 결심해. 아침에 나가서 근처 쇼핑센터에서 도끼, 중식도, 그리고 쓰레기 봉투, 마지막으로 장갑까지 샀고 제인의 피가 묻은 침대 시트를 바꾸기 위해서 새로운 침구류도 구매했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파트 벽지와 똑같은 초록색 벽지도 구해왔지. 이 모든 준비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어. 그 시간은 오전 9시 반. 그때부터 제인의 시신을 해체하기 시작해. 머리와 팔, 다리를 비닐봉지에 각각 담고 피가 새지 않도록 신문지로 한 번 더 감싼 뒤 짐가방에 넣게 돼. 나머지 부위도 똑같은 방식으로 처리해서 캐리어에 담아둔 거야. 이렇게 6일을 위한 준비는 끝났지. 이제는 사건 현장 청소를 시작해. 바닥에 묻은 핏자국들을 깨끗이 닦아냈고 잘 지워지지 않는 벽은 새로 사온 벽지로 다시 도배하기도 해. 청소가 끝나자 이제는 정오쯤이었어. 그애는 바로 머리가 든 짐가방을 챙겨서 택시를 타고 오차드역에 도착해. 그리고 여기에 첫 번째 가방을 유기한 거야.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이번엔 캐리어를 들고 다시 택시를 탔어. 이때 시간이 1시 반. 인적이 드문 저수지 풀숲에 캐리어를 버리고는 집으로 돌아갔던 거야. 그렇게 완전 범죄를 꿈꿨지만 자기도 모르는 새에 가방 안에 너무나 많은 증거를 남겨주게 된 거지. 그렇게 이틀도 안 돼서 체포됐고 금방 시인했으니까 재판도 빠르게 진행돼. 그앤의 변호사는 그녀가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인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점과 싸움 자체가 피해자 제인이 도발을 해서 시작된 것이라면서 그앤의 형량을 줄여줄 것을 요구했어. 그러면서 이건 살인이 아니라 그냥 과실치사일 뿐이다 라고 하더라고. 아무리 그래도 사람을 죽이고 그 시신을 처참하게 토막냈어. 과연 이걸 그냥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과실치사 정도로 봐도 괜찮은 걸까? 심지어 그 애는 이틀 동안 시신이랑 방에 같이 있을 정도였잖아. 그럼 재판은 어떻게 흘러갔을까? 놀랍게도 그 주장은 법정에서 받아들여졌어. 재판을 담당했던 판사는 그앤의 행동이 매우 기괴하고 경악스러웠지만 피해자의 죽음을 숨기려고 하는 시도를 거의 하지 않았고 정신적 문제가 있었으므로 판단된다면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거야. 게다가 꾸준한 정신과 치료를 받도록 지원까지 해준다고 하더라고. 그렇게 친한 친구를 살해하고 훼손한 그애는 2015년 9월 형기를 마치고 싱가포르를 떠났어. 그렇게 친한 친구를 살해하고 훼손한 그애는 10년의 형기를 마치고 2015년 9월 싱가포르를 떠나서 필리핀으로 돌아간 걸로 알려져.
필리핀에 가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범하게 살아가겠지. 자매처럼 믿었던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던 그웬, 그리고 그 돈을 갚지 않고 살해당한 제인. 과연 그웬을 살인마로 만든 게 제인이었을까? 아니면 자기 자신이었을까? 물론 어느 관점에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나는 어떤 상황이든 간에 살인이 절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생각해. 이건 그냥 범죄일 뿐이니까. 오늘의 사건 해결됐는데도 찝찝함이 남는 것 같아. 내가 준비한 스토리는 여기까지야.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 메이.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